지금 보여드린 그 영상은 저희가 올림픽 기간 동안 금메달을 딴 그 감동의 순간만 보여드렸습니다. 조금 아마 설명이 필요하시겠지만 우리 여러 선생님들 금년 여름 더운 여름철 참 어두운 더운 밤에 다 잠 못 주무시면서 다 보셨을 걸 알고 이렇게 영상으로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특이한 것은 우리 최현주 선수, 기보배 선수가 간발의 차이로 이렇게 금메달 딴 거, 이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올림픽에서 금과 은 또는 이제 실격하는 것은 불과 백지 한 장 차이인데 이렇게 딴 건 참 감동스럽고, 또 아까 그 송대남 선수가 금메달 딴 뒤로 그 감독한테 그 절하는 거, 그 둘이는 동서지간이잖아요. 얼마나 감동스러웠으면 이렇게 절을 한다거나. 마지막에 그 김현우 선수는 경기 끝난 그 상황에서는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였었어요. 그런데 태극기 달라고 해가지고 도는 거 봐요. 태극기 가지고 한 바퀴 경기장을 돌더니 매트에 바닥에 쫙 펴놓고 절을 넙죽 하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너 왜 그렇게 태극기 절을 했어? 하니까, 촌장님, 저희는 태극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아직도 이런 훌륭한 친구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새삼 느꼈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대한민국이 참 대단하게 열심히 해서 세계 5위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참 기적적인 일이 아닌가. 근데 기적이 아니고 실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5위의 테이프를 끊었으니까, 특히 기업 하시는 여러분들 꼭 그 5위를 향해서, G5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G10이랄지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좋아질 줄을 누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실제 저희가
1948년도 런던에 첫 올림픽을 출전했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로 첫 출전한 올림픽이 64년 전 런던 올림픽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참말 어렵게 지금은 10시간이면 가지만 그 당시에는 21일씩 걸려가지고 그 현지에 도착해서 여건이 어려우니까 선수촌에 입촌도 못하고 그 밖에 있는 학교에 이렇게 막 텐트를 치고 그렇게 기숙을 하면서 겨우겨우 먹으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그 선배들이 그 당시에 그래도 대한민국의 존재를 조금은 알렸습니다. 동메달을 2개씩이나 따고 그랬는데, 그러나 64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성과를 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제 자랑 같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제 자랑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나가보면은 여기 모든 선생님들 외국에 많이 가셨지만 우리가 제일 잘 사는 겁니다. 잘 먹고. 아침 이렇게 조찬 간단히 아까 원장님께서 간단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아침밥도 이렇게 먹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잘 먹는. 우리가 저녁 때 회식하는데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렇죠? 일본 사람들 우리 저녁 회식 자리 한번 이렇게 초대해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먹는지.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체육이 5위 했으니까 모든 분야에서 그 5위 이내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조금 그 정치적인 거 조금 그 분야만 조금 떨어질까 나머지는 어제 싸이가 귀국했던데 그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오늘 끝나시면 말춤 한번 추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올림픽을 다녀와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실제 작년 1월 1일 날 선수촌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현지에 갔습니다. 갔더니 제가 원래 선수촌은 선수와 감독으로 30년을 생활했어요. 태능에서. 그런데 선수촌 돌아가는 내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작년에 갔을 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전 2010년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저희가 대승을 해고 왔었거든요. 아시아 지역에서. 그 뒤라서 그런지 조금 선수들이나 그 지원 요원들이 조금 해이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그리고 런던에 가니까 과연 우리가 지난 베이징 올림픽 때처럼 성적을 낼 수 있는가. 올림픽은 항상 그 전년도 그다음에 역대 어느 정도 성적인가 이걸 가지고 많이 따지는데 베이징에서 저희가 세계 7위를 했거든요. 금메달 그때도 13개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수준을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상황을 살펴보니까 베이징에서 우리가 출전했던 야구 종목이 제외가 됐어요. 그러시죠? 그 다음에 또 태권도가 현격이 아시안 그 광주에서도 메달을 몇 개 못 땄어요. 그래서 현격이 그 경기력이 저하돼 있고 장미란 사제이가 아프다고 훈련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잘하면 7개를 따겠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큰일 났다. 7개를 따서는 절대 안 되는데. 그리고 4월쯤 되니까 외국 외신이 미국 외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 이상 따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접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조직을 새롭게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열성적으로 했습니다. 지도자의 그 자질 중에 열정이나 희생정신, 책임감, 사명감, 봉사정신, 절제리 이런 게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다. 열정이 아니겠는가. 열정만 가지면 되겠다 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지원 체제를 새로 바꿨습니다. 우선 저희 식당의 아줌마들이 22명인데 아줌마들이
한 달 되니까 그만두고 2달 된 사람이 그만두고 해서 이 좀 선수들이 먹는데 아주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봉급명세서를 가져보라 했더니 아줌마들 봉급이 100만 원 수준밖에 안 돼. 100만 원, 9만 원. 대령 선수촌은 막 세계 최고의 그 조리사들 식당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줌마들 봉급이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해서 그 대한체육회사 그 고용하는 게 아니고 제가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고용을 하는데 용역회사 담당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이거 되겠느냐? 이게 당신들 가족 같으면 이렇게 받고 어디 근무시키겠느냐? 당장 이거 바꾸자. 해서 급여를 올리고 그다음에 그 지원 요원들이 있습니다. 세령 선수촌에 막 훈련 파트, 지원 파트 요원들이 조금 이렇게 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사람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바꿔야 되겠다. 우리가 건강, 몸이 안 좋은 건 자꾸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도저히 이 체제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새롭게 바꾸고 현장을 다 뜯어 고쳤습니다. 이제 훈련장을 전에도 잘했지만 이번 런던 올림픽 현장을 지원을 보내서 이때 그 각 경기장에 저희가 어떤 체육 연구를 사용하는가를 분석을 해가지고 각 경기장을 런던 올림픽 현지에 맞는 그 규격에 맞게끔 다 고쳤습니다. 예를 들면 그 양학선이 도마를 하는데 이때까지 태릉 선수촌의 도마는 바닥에서 했어요. 바닥 훈련을 우리가 바닥에서 했는데 실제 올림픽에서는 포디움이라고 70cm 높인 그런 타일을 쭉 60m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어가지고 이렇게 뛰는 거 보셨죠? 거기다가 도마를 올려놓고 제주를 넘는데 그런 시설이 태릉에 없었어요. 그냥 그걸 만들자. 양학선이가 유명하면 그 현지하고 똑같이 만들자 해서 현지 그 색깔까지 맞춰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도 같은 것은 그 경기 때마다 기구가 달라요. 근데 다른 런던에서 쓰는 기구가 뭔가 그것을 엘리코라는 그런 영국에서 제품하는 그런 그 역도 기구를 전부 바꾸고 그 다음에 복싱 헤드나 그로부터 현지대로 바꾸고 그 다음에 레슬링 특히 현지 제가 부임하니까 그동안 저희가 메달 박스가 레슬링 복싱이거든요. 레슬링 복싱인데 레슬링 복싱은 근래 들어 메달을 딴 적이 없어요. 한 8년 동안 10년 동안. 그러니까 모든 간부진이나 레슬링 협회조차도 레슬링은 안 된다. 이번에도 안 된다. 무슨 소리냐. 우리 메달 밭인데 이걸 하자 해서 또 그것도 새롭게 변화를 시켰어요. 인원을 바꾸고 지도자도 새롭게 바꾸고 해서 그래서 제가 가는 날 올림픽 D-574일 전이더라고요. 현재 가니까. 작년 1월 1일이. 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모든 걸 바꿀 건 바꾸고 지원 체제를 고치자 해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촌을 좀 더 감성으로 좀 바꾸자. 제가 선수 생활할 때는 촌장이 무서웠거든요. 예전에 김성기 촌장은 막 어디 누가 잘못 오는가 이런 것만 보러 다니시고 조그만 걸음걸이만 나빠도 불러가지고 보게 손 빼! 이러고 고함질 이런 막 쉽게 말해서 엄격했었죠. 그분이 참 훌륭하신 분인데 엄격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신세대들은 그거보다는 좀 더 이렇게 감성적으로 다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는가 해서 작전을 이렇게 전략을 바꿨어요. 늘 선수들한테 그 매일 만나는 선수가 1000명인데 모든 선수들한테 내가 먼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새벽에도 저는 6시면 무조건 일어나서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체조를 하는데 아침 체조를 제가 먼저 선수들이 6시 나오면 나는 5시 반에 나가서 먼저 운동장을 뛰고 있어요. 그러면 일찍 나오는 감독들이 나와서 늘 보게끔. 그래서 새벽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똑같이 해야 되겠다. 선수들한테 다가가야 되겠다. 스킨십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처음에 이 선수들이 잘 그 이해를 못 하다가 한 100일이 지나니까 이제 이해를 해요. 아, 이 촌장님이 정말 저렇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다니는구나. 그 다음에 지도자들 많지 않습니까? 한 종목에 지도자가 보통 3명, 4명인데 지도자들도 정신을 개줘야 되겠다. 그런데 자꾸 시키는 것보다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 새벽에 먼저 갑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밤늦게까지 순찰을 돌고 혹시 밤늦게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선수가 있는지, 또는 지도자가 있는지. 근데 그 선수가 가끔 걸려, 그 선수가. 아침에도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걸리고, 담 넘어오는 사람이 걸리고, 저녁에도 늦게, 이제 10시면 문을 선수는 정문을 닫는데, 못 들어, 절대 열어주지 말라 해서. 못 열으니까 차는 밖에다 놓고, 그냥 걸어 들어오는 거야. 아침에 새벽에 5시 반에 나가면은, 이제 촌장이 아침 일찍 나온다는 걸 알고, 미리 나와서 차를 이제 빼려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다 적어가지고, 그 지도자를 불러. 그럼 지도자는 막 긴장해서 들어옵니다. 아, 이 큰일 났다고. 이제 물어봐요. 혹시 왜, 무슨 일로 늦었어? 이제 그러면 선수들이 뭐 대부분 지도자들은 막 집안일, 부인 걱정, 집안에 뭐 애기 걱정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선수촌에서 선수들은 늘 막 360일 훈련을 하겠지만 지도자는 좀 여유를 줘야 되거든. 그래서 전에 막 농구 옛날 유명한 그 정주현 이런 감독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분이 이혼 당한 지도자들이 많아요. 서너 분도 더 될 것 같아요. 아마 집에를 안 가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이제 파악을 해서, 아, 그래? 그러면 얘기하고 나가. 걱정하지 말고. 그다음부터는 젊은 지도자, 이제 신혼 부부 이런 지도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보내주라. 아예 그냥, 제도적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지도자들이 또 열심히 하도록. 그 다음에 선수들은 나가면 안 되는데, 선수들 담 넘어오는 선수가 있어요. 새벽에 5시 20분에, 근데 나를 보고 싹 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촌의 그 정문 말고 옆문이 좀 있는데, 글이 들어올 때는 거기 그 찍히는 카드가 다 조이가 됩니다. 그래서 부르면 살짝 부릅니다. 감독과 같이. 감독은 펄쩍 뜨지. 절대 우리 선수는 나갈 리가 없다. 그럼 조사해봐라, 한번. 그러면 와서, 아유, 감독님, 촌장님, 그런 일 있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선수 한번 불러봐. 무슨 일 있었어? 대부분은 이제 아침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올림픽 아직 500일 남았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늦게 도는 선수는 이제 퇴천감인데, 그걸 그렇게 퇴치는 안 시키고, 각서 하나 써. 올림픽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큰일 할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되겠냐. 그래서 각서 써가지고 그 제출한 선수가 이 중에 있었습니다. 아까 메달 딴 선수 중에. 그 선수는 제가 유심히 보거든. 눈만 마주쳐더라도 내가 딱 보면은, 아, 선장님 걱정 마십시오. 그랬는데 결국 금메달 따더라고. 이렇게 해서 좀 더 고함 지르고 애들한테 막 이렇게 화내고 하는 것보다 좀 더 감성적으로 이끌어주고 늘 여기 보면 송대남이나 김현우 레슬링 유도 선수들은 이미 보여요. 이 메달 딸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여. 그 선수들을 제가 50명을 체크해가지고 늘 그 선수하고는 매일 한 번씩 악수를 하든지, 포옹을 하든지 이렇게 안아줘. 너는 틀림없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다. 꼭 해야 된다.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느냐. 이래서 했던 선수들이 지금 메달 딴 선수들이야. 특히 아까 최현주 같은 선수는, 양궁 최현주는 여기서 출발 일주일 전까지도 감독이 와서 바꾸자고 그랬었어요. 다른 선수가 누구냐면 기보보하고 이성진이거든. 이제 양궁 단체는 여자가 3명씩 나갑니다. 근데 두 선수가 지금 오히려 얘 때문에 불안하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일주일 전에 바꿔서 되겠느냐. 다시 한번 선수의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시합에 임하도록 하자. 그 선수가 불자예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태릉 가면 선수촌에도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그 법당이 다 있는데, 가서 기도 드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할 수 있을 거야. 한번 두고 보자. 했는데, 런던 현지 가서도, 현주가 계속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매일 양궁장 가서, 현주야, 너 뒤에 부처님이 계셔. 걱정하지 마.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했는데, 마지막까지, 양궁협회에서는, 이번 여자 양궁 단체는 틀렸다. 이 최현주 때문에 틀렸다 했는데, 최현주 때문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양궁 단체는. 기보배 이성진이는 8점을 많이 썼는데, 최현주가 12발 중에 15발을 다 10점을 써가지고, 걔 때문에 금메달을 딴, 모두가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늘 이렇게, 스킨십하고 그 마음을
뭐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 동기 유발을 시키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2년 동안 선수촌 운영은 정말 열정적으로 선수 하나하나 살피면서 저는 2년 동안 집에는 한 30번 갔을까요? 집에. 선수촌에서 선수들과 똑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들이 24시간 일주일, 1년 내내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촌장이라고 늘 출퇴근하면은 해서는 선수들의 기품까지 볼 수는 없겠다. 해서 현장 위주로 늘 선수들과 같이 하고 선수들이 훈련하는 곳, 시합하는 곳, 전국 어디든지 쫓아다녔어요. 예를 들면 선발전 요즘은 지자체라 돼서 주로 남해, 고흥, 양구, 제주도 이런 데서 시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절대 멀다 않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다니기가 좀 힘들긴 해요. 올림픽 종목이 26개 종목이잖아요. 26개 종목을 전국을 돌려면은 하루에도 어떤 데는 3군데를 다녀야 돼. 그렇게 다니는 그런 열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림픽 성공 리더십은 내가 희생정신으로 열정을 보였다. 저는 이제 군대에서 해병대 출신이거든. 원래 사격선수가 된 게 아니고, 제가 한참 군대 생활할 때는 월남전이 한참일 때입니다. 그당 1960년대. 근데 총을 못 쏘고 월남 가면 다 죽어. 100% 해병대는 다 월남 가야 되는데 소대장을 했어요. 소대장. 근데 총을 못 쏘면 죽는다고 해서 훈련 받을 때부터 총을 열심히 했거든.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오늘이 26일이면 우리 인천 상륙작전 때 지금 연희고지에서 지금 해병대가 전투하는 날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면 이제 중앙청 태극기 꽂는 날인데, 오늘 연희고지에서 엄청나게 공방전이 펼치는 날이거든요. 9.28, 이렇게 수복 기념, 이런 때는 꼭 사격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1등한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월남 배 타러 가는데, 사격선수 차출입 명령이 나왔어요. 그거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은, 1970년도에 저희가 우리나라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했는데 우리가 지금 같으면 서로 했죠. 아시안게임을. 아시안게임 서로 하잖아요. 지금 서로 하려고 난리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경제 여건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해서 아시안게임을 못하고 도로 반납했었어요. 1970년도에. 근데 그 해에 청와대에서 박종규 경호실장이 사격연맹 회장을 맡았었는데 사격 선수권 대회를 여기서 유치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아시안게임을 반납하는 이 상황에서 아시아 사격 선수권 대회를 유치해서 태릉에서 시합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선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그 당시만 해도 학생들이나 이런 일반인들이 총을 쏠 때가 아니라서 군에서 제가 사격 선수로 차출돼가지고 태릉에 와서 그 뒤로 계속 이제 선수가 됐는데 그 선수권 대회에서 제가 금메달을 땄어요, 바로. 그래서 군에서 온 바로 9개월 만에 여기서 시합을 했는데, 제가 금메달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선수 생활을 계속 했는데, 그 아시안 게임이 또 단초가 돼가지고, 경호실장이 78년도 세계 선수권 대회를 유치를 했고, 우리나라에 세계 선수권 대회 단일 종목으로 처음 유치한 거죠.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올림픽과 똑같이 개회식을 이 동대문 운동장, 이 서울 운동장에서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개회식을 할 정도니까 대회 본부는 오크힐이고 선수촌 운영했는데 선수촌은 지금 오크힐 아파트, 광장 아파트가 그 당시 사격 선수권 대회 선수촌을 이렇게 운영하고 그런 우리가 세계 선수권 대회가 크게 성공하다 보니까 그게 78년도인데 79년 2월 9일 날 경호실장이 대통령께 이게 79년 돌아가시 몇 개월 전이네요. 우리도 올림픽을 유치해야 되겠습니다. 한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올림픽도 유치하고 정말 세계 그랜드 슬림을 이룰 정도로 이런 대단한 스포츠 강국이 됐는데요. 그게 제가 사격 선수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격이 지금 우리 체육 강국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사격 선수 생활을 하면서
감독을 거쳐서 태릉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애환이나 태릉 선수촌의 그 운영 방침을 제가 꿰뚫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각 부분 분야별로 조직도 개편하고 선수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이 신세대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막 현장 위주로 이렇게 열정을 보였습니다. 이제 지도자로서 할 일이 뭐냐? 정말 열정이다. 누구나 열정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 뭐 하루에 30분 또는 30일 동안 열정을 안고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그보다는 평생을 열정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것이다. 인생이 신바람 나고 거기서 막 자연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신바람이 나기 때문에 그 자체로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보면 처음에 가보니까 수시로 회식 생각이나 해. 급여 생각하고 봉급 조금 덜 올라갔다, 직급이 덜 올라갔다, 이런 생각만 하지 내가 할 일이 뭔지를 본문을 모르고 있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조직 개편을 한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 근데 그런 직원들이 회식 자리 가니까 또 제일 또 들어. 아주 막 거기 가면 신바람이 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정신을 조금 더 깨우쳐야 되겠다. 그걸 제가 몸소 실천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일으켰다. 첫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 안 가고 선수촌에서 그냥 선수로 똑같이 매일 아침에는 운동장 10바퀴 같이 돌고 체조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식사 하고 나면 경기장을 하루에 26개 종목이니까 다 둘러봐야 됩니다. 가서 그 유망한 선수들 50명을 전부 리스트에 짜놓고서 그 선수는 전부 체크하는 거예요. 매일 스킨십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용기를 주고. 그 선수들이 감동을 합니다. 감동해. 이 송대남 선수는 올림픽 메달 따고 나서 기자들이 그랬대요. 기자회견에서, 런던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한 얘기입니다. 송대남 선수는 원래 우리 기업인들 원래 여러 선생님들 몰랐죠. 송대남 선수는 사전에 뭐 양학선은 얘기가 조금 있었지만, 양학선이나 사재혁, 무슨 장미란, 왕기춘, 김재범 이런 선수는 알아도 송대남이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송대남을 찍고 있었거든요. 이게 기자가 송대남한테 당신은 참 이름 없는 선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금메달을 따게 됐냐니까, 송대남 선수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태릉 선수촌장이 늘 금메달감이라고 후보라고 찍어놨던 사람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송대남, 김현우. 모르는, 금메달 예상 못했던 선수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펜싱의 김지현 선수. 그 선수는 거의 신인이거든. 선수촌에 들어온 지도 1년밖에 안 된 아주 신인인데, 이 선수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때 운동을 그렇게 즐겁게 한다는 선수예요. 아주. 저는 그걸 몰랐어. 펜싱 선수는 워낙 종목도 많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막 사부를 할지 남현이 이런 애들만 기억하고 있었지, 그 김지현이라는 애가 금메달 딸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어요. 근데 그 선수가 그렇게 평상시에 정말 재미있게 열정적으로 그 훈련을 했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금메달 땄는데, 이 선수 같은 선수 외에는 나머지는 다 제가 리스트를 가지고 평상시 관리를 철저히 했다. 이것이 상당히 그 도움이 있다. 일단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은 항상 명심을 하고, 늘 선수를 있는 곳은 선수촌장이 항상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성공 비결을 말씀드리자면 열정 하나입니다. 지금도 저는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나이가 60대 지금 중반인데도 다 여기 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70년대 나이가 60대면 할아버지인데, 지금 60대는 그 당시에 한 40대 중후반 이렇게 같이 생각하면 되실 겁니다. 아마 다 그러시죠. 여기 계신 50대 되신 분들은 그 당시에 30대 후반 이 정도밖에 정신이나 자기 체력이나 이런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모두가 100세에 다 살거든요. 모든 분들이. 제가 문상을 가보면 항상 조문할 때 망자 돌아가신 분의 연조를 한 번씩 꼭 물어보는데 보통은 88, 89, 많으면 90이라고 그래요. 막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은 막 70대 말, 80대도 있는데 집중적으로 많이 돌아가시는 연령대를 보니까 다 90대 이렇게 전후반이더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한 20년 좀 지나면은 모두가 그 당시는 우리 얼마나 지금 연수가 얼마 되냐 하면은 지금 107세에 돌아가셨다고, 110살 됐다고. 아마 그런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관리를 잘해야지. 관리를 잘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냐. 아까도 우리 원장님, 우리 주변에서 말씀하셨는데, 100세 시대 준비하려면은, 은퇴후라서 보통은 5, 60년을 지내야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지내실 겁니까? 열정을 가지고, 청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마음에 젊은 사람보다 더 뜨거운 가슴을 유지하시면서 항상, 사람을, 가까이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어떤 모임에 열심히 다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운동을 하셔야 잡념도 잊어버리고, 이제 집중이 되고,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은 운동입니다. 이제 올림픽 열기를 느끼셨으니까, 그걸 이제 잘 감안하셔서 자기 체력, 운동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생활하신다면은, 모든 일에 다 성공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올림픽에서 5위 한 이런 성과를 전국 모든 분야에 이렇게 파급을 해서 우리도 모든 분야에서 G5에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 여러분들, 교수님들, 또 학생들을 더 이렇게 동기부여를 시켜서 대한민국의 그 긍지를 더 심어주시고,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대단하다. 어디 가나 큰 소리 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자부심을 여기고 그렇게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마치고요. 올림픽이랄지 선수촌 생활, 체육에 대한 이런 질문을 몇 가지 이렇게 받아볼까 합니다.